안녕하세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깊이 파고드는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자료는 정말 좀 특별한데요. 베트남 다낭의 한 전통 어촌 마을에서 그 스탠드업 패들보드 아시죠? 그걸 타면서 겪은 한 달간의 아주 생생한 경험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미션은 이 기록을 쭉 따라가면서 이게 단순한 여행기가 아니거든요. 그 안에 담긴 진짜 이야기를 한번 발견해 보는 겁니다. 그렇죠. 현대적인 레저인 패들보드랑 또 수백 년 된 어업 방식이 만났을 때 과연 어떤 풍경이 펼쳐질지, 또 그 너머에 있는 사람들의 삶과 지혜는 어떨지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아주 흥미로운 자료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어촌을 멀리서 그냥 사진으로만 보잖아요. 맞아요. 그냥 아름답다, 평화롭다 하고 지나치죠. 네, 근데 이 기록은 그 풍경의 한 가운데로 그것도 아주 느리고 조용한 이동수단인 패들보드를 타고 들어갑니다. 덕분에 우리가 평소에는 절대 볼 수 없었던 아주 내밀한 장면들을 포착해냈죠. 그 첫 장면부터 한번 따라가 보시죠. 좋습니다. 자, 이야기는 주인공이 배변을 따라서 천천히 패들보드에 저어가다가 두 명의 어부를 발견하는 장면에서 시작돼요. 네. 묘사가 아주 생생한데요. 한 명은 해변에 서서 그물의 한쪽 끝을 꽉 잡고 있고요. 다른 한 명은 허리까지 오는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거대한 반원 모양으로 그물을 쫙 펼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와, 마치 물 위에서 조용한 어떤 의식을 치르는 것 같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정적인 동시에 또 엄청난 집중력이 필요한 순간인 거죠. 두 사람의 호흡이 정확히 맞아야 하고 물의 흐름, 또 물고기 움직임을 다 읽어야 하거든요. 네. 기록을 보면 두 사람이 마주보면서 그물을 해안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하니까 작은 물고기들이 은빛으로 반짝이면서 막 뛰어올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모습에 호기심이 생겨서 보드에서 내려서 직접 다가가 봤다고 해요. 어부들의 바구니에는 이미 대여섯 종류나 되는 작은 물고기들이 가득 차 있었다고 하고요. 근데 여기서 딱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어떤 거요? 이런 방식이 정말 효율적인가요? 솔직히 두 사람이 온종일 저렇게 해서 잡는 양이 과연 생계에 도움이 될 만큼 충분할지 좀 의문이 들거든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효율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답이 좀 달라지겠죠. 아, 기준이요? 네, 대형 어선이 나가서 한 번에 몇 톤씩 잡아오는 거랑 비교하면 단열이 비효율적으로 보이죠. 하지만 관점을 한번 바꿔보면요. 네. 이건 연료 한 방울 쓰지 않고 복잡한 기계 하나 없이 오직 두 사람의 노동력이랑 수백 년간 전해 내려온 지식만으로 이루어지는 어업입니다. 아, 초기 투자 비용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오히려 더 지속 가능한 방식일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방식은 해안 가까이로 몰려드는 특정 어종을 딱 필요한 만큼만 잡아내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만요? 네, 일종의 저비용 고효율인 셈이죠. 어족 자원을 고갈시키지도 않고요. 아마 그 바구니에 담긴 대여섯 종류의 물고기는 그날 아침 마을 시장에서 가장 신선한 식재료로 팔렸을 겁니다. 아, 거대한 자본의 논리가 아니라 그냥 그 공동체의 삶과 직결된 살아있는 경제활동인 거죠. 와, 그렇게 보니까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네요. 두 어부의 그 조용한 움직임이 사실은 한 공동체를 먹여 살리는 아주 정교하고 지속 가능한 시스템의 일부였던 거군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해안가에서 소규모 어업을 지켜본 주인공이 이제 조금 더 용기를 내서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완전히 다른 풍경과 마주치죠. 네, 바로 베트남 어촌의 생진과 같은 바구니배를 만나게 됩니다. 아, 바구니배요? 네, 서너 명의 어부를 태운 바구니배가 물 위를 부드럽게 떠다니고 그 주변으로 작은 물고기떼가 반짝이면서 뛰어오르는 모습이 그려지죠. 이 바구니배라는 게 저도 사진을 봤는데 정말 이름 그대로 동그란 바구니처럼 생겼더라고요. 네, 맞아요. 사실 처음 봤을 땐 좀 불안해 보였어요. 저렇게 둥근 배가 파도 위에서 중심을 잘 잡을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노도 하나로 졌던데 앞으로 나아가기는 하는 건가요? 하하, 정확히 보셨습니다. 처음 타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제자리에서 뱅뱅 돌기만 합니다. 아, 정말요? 네, 저도 예전에 한번 타봤는데 한 10분 동안 앞으로 1m도 못 가고 계속 맴돌았던 기억이 나네요. 아하. 보기보다 훨씬 어려운 기술이 필요하죠. 베트남어로는 퉁이라고 부르는데요. 대나무를 엮어서 만들고 역청을 발라서 방수 처리를 한 겁니다. 아, 퉁. 네, 그 기원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어요.
프랑스 식민지 시절에 배에다 오픈 세금을 매기니까 어민들이 이건 배가 아니라 바구니다 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설도 있을 정도입니다. 와, 그런 저항의 역사가 담겨 있을 줄은 몰랐네요.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렇죠. 근데 이 배의 진짜 가치는 그 독특한 형태가 주는 실용성에 있습니다. 실용성이요? 네, 네모나거나 부족한 배는 파도를 가르면서 저항을 받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둥근 퉁은 파도 위에 그냥 올라타 버립니다. 올라탄다고요? 네, 파도랑 싸우는 게 아니라 파도의 힘을 이용해서 미끄러지듯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기록에서도 부드럽게 떠다닌다고 표현한 겁니다. 아, 큰 배가 접근 못하는 얕은 곳이나 양식장 주변에서 작업할 때 그야말로 최고의 기동성을 발휘합니다. 파도와 싸우는 게 아니라 올라탄다는 표현이 정말 인상적이네요. 그런데 이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주인공이 갑자기 좀 엉뚱한 도전을 합니다. 어떤 거죠? 해안 근처에 잔잔하지만 길게 밀려오는 파도를 보고는 서핑을 시도해요. 아, 패들보드로요? 네, 타이밍을 딱 맞춰서 파도에 올라타서 넘어지지 않고 한 20m 정도를 가는데 성공했다고 해요. 이 순간의 성취감이 대단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 여정의 첫 번째 전환점이었을 겁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레저 활동으로 볼 수도 있지만 네, 이걸 좀 더 큰 그림이랑 연결해보면 의미가 깊어집니다. 지금까지는 어부들의 삶을 멀리서 지켜보는 관찰자였잖아요. 그렇죠. 구경꾼이었죠. 그런데 파도를 타는 행위는 어부들이 매일 몸으로 겪는 그 바다의 힘을 직접 느끼고 그 위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시도하는 첫 번째 체험이거든요. 아,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어부들이 마주하는 파도랑 주인공이 즐기는 파도는 전혀 다른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바다의 힘에 순응하고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본질은 같았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일종의 공감 행위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네, 관찰자에서 체험자로 넘어가는 상징적인 단계인 거죠. 어부들의 세계를 머리가 아닌 몸으로 이해하기 시작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성공의 경험이 아마 주인공에게 더 깊은 바다로 나아갈 용기를 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이끈 곳에서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저도 이 기록을 읽으면서 가장 압도되었던 부분인데요. 아, 그 장면이군요. 더 멀리 바다로 나가자 거대한 전통어선 한 척이 눈에 들어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배 자체가 아니었어요. 그 배 주변을 무려 30척이 넘는 파란색 바구니 배들이 마치 위성처럼 둘러싸고 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와, 그리고 본선에는 높이가 7m에 달하는 삼각형 모양의 목조 구조물이 세워져 있었다고 하고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 거죠? 그야말로 이 지역 어업의 하이라이트죠. 공동체 어업의 현장을 제대로 목격한 겁니다. 본선 한 척과 수십 척의 바구니배가 하나의 팀을 이뤄서 조업하는 모습이죠. 잠깐만요. 본선 한 척을 돕자고 바구니 배가 30척이나 필요한가요? 네, 그 많은 배들이 각자 무슨 역할을 하는 거죠? 언뜻 보기에는 오히려 좀 비효율적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아,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이건 비효율이 아니라 고도로 분업화된 시스템입니다. 분업화요? 네, 본선은 일종의 지휘본부이자 거대한 그물을 내리고 끌어올리는 중심축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수십 척의 바구니 배들은 각자 임무를 부여받고 흩어지는 겁니다. 어떤 배들은? 어군 탐지기처럼 물고기떼 위치를 찾아서 본선에 알리고 어떤 배들은 소리를 내거나 물을 첨벙거려서 물고기들을 그물이 있는 방향으로 몰아넣고 와, 또 다른 배들은 펼쳐진 그물의 가장자리를 잡고 정확한 형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죠. 와. 그러니까 30척의 배가 하나의 거대한 그물처럼 움직이는 거군요. 그렇죠. 선장 한 명의 지휘 아래 수십 명의 어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겠습니다. 상상만 해도 그렇죠. 수십 년간 호흡을 맞추지 않으면 불가능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기록에 또 다른 흥미로운 대목이 나와요. 네. 이들이 조류를 거슬러 이동하면서 그물을 내린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 맞아요. 보통은 순리대로 조류를 따라가는 게 쉽지 않나요? 왜 굳이 힘든 길을 택하는 걸까요? 그러게요. 힘의 방향을 거스른다는 건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에 바로 수백 년간 축적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아, 물고기 떼는 보통 조류를 타고 이동합니다. 네. 그러니 어부들은 물고기들이 흘러올 길목을 정확히 예측해서 조류를 마주보고 버티고 서서 그물을 펼쳐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군요. 그렇죠. 힘으로 물고기를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자연의 길을 먼저 읽고 그 길목을 지키는 거죠.
최소한의 에너지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자연의 흐름을 역이용하는 게 아니라 가장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와, 자연을 이기려 하는 게 아니라 자연의 패턴을 읽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군요. 밤에는 불빛을 이용해서 물고기를 유인한다는 대목도 나오던데 이것도 같은 맥락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어떤 어종이 어떤 파장의 빛에 반응하는지, 어느 수심에서 불을 밝혀야 효과적인지, 이런 데이터가 축적된 아주 과학적인 방식이죠.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이들의 업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 추는 정교한 국무이자 살아있는 과학기술이 되는 겁니다. 기술이자 과학이라는 말씀이 정말 와닿습니다. 자, 이렇게 경이로운 경험을 가슴에 담고 해안으로 돌아오는 마지막 순간이 또 아주 인상 깊습니다. 네. 돌아올 때가 되니까 파도가 제법 거칠어졌던 모양이에요. 주인공은 옷이 젖지 않으려고 아주 신중하게 파도를 관찰했다고 해요. 그러다 자기를 해변까지 한 번에 쭉 밀어줄 만한 강하고 긴 파도 하나를 발견하고는 정확한 타이밍에 올라타죠. 네. 그리고 넘어지지 않고 완벽하게 균형을 잡아서 해안까지 쫙 밀려 들어오는 데 성공합니다. 이 장면, 저는 이 기록의 클라이맥스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해변에서 어설프게 파도로 탔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성공이죠. 내 얼굴에 물이 좀 튀긴 했지만 넘어지지는 않았고 해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흥미롭게 지켜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록의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문장이 하나 덧붙여져 있어요. 네. 사실 다낭에 머무는 한 달 동안 매일 하루 2번씩 패들보드를 탔다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좋은 날과 힘든 날을 모두 겪으며 더 강해졌다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이 마지막 문장이 앞에 모든 경험을 다르게 보이게 만들더라고요. 맞아요. 그 문장이 없었다면 이건 그저 운 좋은 관광객의 특별한 하루에 불과했을 겁니다. 하지만 한 달간의 꾸준한 훈련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마지막 파도 타기는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그간의 노력이 만들어낸 결실이자 일종의 졸업시험 통과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죠. 맞아요. 마치 그 바다로부터 그리고 그 바다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로부터 너도 이제 제법인데? 하고 암묵적인 인정을 받는 듯한 그런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그저 풍경을 구경하던 외부인이었지만 매일 바다에 나가서 파도와 바람과 싸우고 때로는 넘어지면서 그 공간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된 겁니다. 주인공이 겪었을 좋은 날과 힘든 날은 예측 불가능한 바다를 상대로 살아가는 어부들의 일상과 정확히 맞닿았거든요. 아, 그렇군요. 잔잔한 바다에서 느끼는 평화로움뿐만 아니라 거친 파도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과 그걸 이겨냈을 때의 성취감까지 이 모든 것을 몸으로 겪으면서 비로소 어부들의 삶을 아주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삶에 깃든 고됨과 보람, 그리고 바다에 대한 경외심까지 몸으로 배우게 된 한 달이었겠네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해변 사람들이 지켜봤다는 묘사가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더 이상 신기한 구경거리가 아니라 자신들처럼 바다를 다룰 줄 아는 한 사람의 기술을 지켜보는 시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관찰자에서 체험자로 그리고 마침내 그 공동체의 풍경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간 한 사람의 이야기로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오늘 살펴본 이 기록은 스탠드업 패들보드라는 지극히 현대적인 도구를 가지고 베트남 다낭의 가장 전통적인 삶의 심장부로 들어간 한 달간의 여정이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던 풍경이 어느새 자신이 그 일부가 되는 특별한 경험이었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청취자 여러분께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질문이요. 우리가 어떤 장소나 문화를 진정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냥 가이드북으로 읽고 박물관을 둘러보고 멋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실패를 겪으면서 몸으로 부딪혀보는 과정이 필수적인 걸까요? 우리가 여행했다고 말하는 수많은 장소들을 우리는 과연 얼마나 깊이 경험하고 돌아왔는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간 풍경 속에 우리가 놓쳐버린 진짜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